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질문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기계 질환을 하기 전에 우리 호흡기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라 하는 것은 흡기에 의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호기에 의해서 탄산가스를 배출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우리가 봤을 때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냐면 코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비강이라 하고, 그리고 인두를 지나서, 인두는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의 공동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두를 지나서, 기관을 지나서, 그리고 기관지, 그리고 폐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뇌 연수에 있는 호흡 중추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흡은 또 폐포에서 가스 교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스 교환은 분압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 확산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확산이고, 그 외에도 전도라든지 환기, 관류에 의해서 이 네 가지 기전에 의해서 호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보통 횡격막과 늑강근이고요. 그리고 정상 호흡수는 분당 12에서 20회이고요. 그리고 이상 호흡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이상 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12회 이하이면은 서호흡이고, 20회 이상이면 빈호흡이고, 그리고 가도호흡이 있고 과호흡이라고 하는데, 보통 호흡 횟수와 깊이가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운동 시에 보통 이런 가도호흡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질환이 있을 때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빈혈이나 쇠약, 출혈 등 중독증이 있는 경우에 가도호흡이 나타납니다. 가호흡이. 그리고 호흡곤란은 호흡 횟수가 증가하고 흡기와 호기가 다 힘든 것을 호흡곤란이라 하고요. 이 증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청새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고 축축한 피부 만졌을 때, 그리고 활동량이 저하된다든지 과도하게 빠른 호흡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인스톡 호흡이 있는데, 이것은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인데, 보통 임종 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쿠즈마 호흡은 호흡 리듬은 규칙적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통 개톤성 당뇨병 혼수 시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할 때 과일 냄새가 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상 호흡 중에 이상 호흡이고요. 그리고 호흡에 변화를 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몰핀과 데메롤인데, 이것은 호흡을 느리게 하고 깊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라든지 카페인요, 아트로핀 같은 약물에서 보통 호흡을 자극하게 돼서 빠르고 얕은 숨을 쉬게 됩니다. 이런 약물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계의 특이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보통 호흡기계 특이적 증상은 호흡곤란. 이 호흡곤란은 보통 우리가 기도 폐쇄가 있을 때 나타나는데, 충분한 가스 교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 운동을 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할 때 어렵고 힘들고 통증이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한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이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 유지, 그리고 환자가 호흡곤란이 오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은 더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습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호흡곤란 있는 환자들한테는 파울러스 제이 반제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흉통이 있는데, 이 흉통은 보통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것을 말하고, 그리고 아픈 것을 뜻하고, 간헐적으로 뻐근한 통증 등을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이라든지 목, 어깨, 복부에서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침이나 객담인데, 이거 기침은 기도 내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청결 기전이라고, 방어 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또 질환에 따른 객담의 특성들이 있으니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객혈인데요. 이 객혈은 혈액이 섞인 객담 또는 혈액을 객출해내는 것으로
보통 선홍색입니다. 그리고 거품이 섞여 있고,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토열과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객혈과 토열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객혈이 발생하는 질환을 보면은 기관지염이라든지 또는 폐 조직 또는 혈관의 침식이나 괴사가 있는 경우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청색증이 나타납니다. 청색증. 이 청색증은 보통 혈액 내에 부적당한 가스 교환으로 해서 산소 결핍 시에 흔히 나타나서 보통 우리가 입술이라든지 피부나 손톱, 점막 등에서 청색증을 볼 수 있고요. 이때 환자의 맥박수라든지 보통 입술이라든지 또는 손톱색 또는 피부색의 변화와 호흡수를 주의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화곤란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음식 섭취할 때 이 청색증이 나타나는지 안 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연화곤란 있는 환자들은 인두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소화기계, 호흡기계 공동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열려가지고 이게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색증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연화곤란 있는 환자, 특히 편마비 있는 환자들한테서. 네. 그렇게 알고 계셔. 다음 장에는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객혈과 토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객혈과 토열은 보통 객혈은 호흡기계에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토열은 소화기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객혈을 먼저 보면은 객혈은 혈액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침을 하면서 나타나고요. 혈액이 인두를 자극해서 구역질과 오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거품이 있고요. 그리고 혈액은 보통 선홍색입니다. 혈액 색깔은 선홍색이고 그 다음에 혈액이 알칼리성이라는 거, 그리고 기침 반사를 자극해서 기침 반사를 자극하는 느낌이 먼저 일어나서 일어나고, 그리고 너무 객혈량이 많을 때는 객혈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보통 며칠간 계속된 혈액 섞인 객담이 있고요. 그리고 혈액에는 고름이라든지 병균, 대식세포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빈혈이 있기도 합니다. 객혈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토열은 혈액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에는 거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아까 객혈이 선홍색인 걸 변해서 이 토열은 암적색이고요. 그리고 토열은 산성입니다. 아까 객혈은 알칼리성이었는데 혈액이 여기서 토열은 산성인 이유는 위에 산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섞여서 산성이고, 그리고 토열은 오심과 구토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질환 중에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토열이 일어나면 알코올 중독증이라든지 위장장애, 그 다음 간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출혈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토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액에는 객담이 섞여 있지 않고 음식물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객혈과 토열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객혈 시의 간호를 보면요, 있는 환자들을 어떤 경우는 폐결핵 환자 객혈 시에는 가장 먼저 절대 안정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객혈 시 간호로 가장 먼저 절대 안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상반 시에 반자회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 폐색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환자한테 큰 기침보다는 장기침을 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기침을 하게 되면은 그 출혈부를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출혈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침을 하도록 하고, 그 출혈 부위에 아이스백, 얼음주머니를 대주고요. 그 다음에 혈액 때문에 구강 내 그런 것 때문에 말에 약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환자한테 금식시켜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출혈이 한 객담은 많은 경우에는 3% 크레졸에 담궈뒀다 30분 정도 담궈둔 후에 화장실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이불에 묻었을 때는 크레졸에 담근 후에 삶아서 빼알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객혈에 피에 젖은 침상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구강간호를 시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객혈 환자들은 또 병변이 있는 곳을 아래쪽으로 해서 누워 있도록
옆으로 해서 눕히고, 그리고 몰핀이라든지 그런 약물은 호흡 충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 환자, 아까 뭐라고 했죠? 호흡곤란 환자는 기도 유지를 해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고, 정신적 안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반자율을 취해줘야 되고, 습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침대 난간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기도 유지와 안정, 그 다음에 불필요한 대화라든지 움직임을 삼가해서 산소 소모량을 낮춰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자율 해주고, 그리고 산소 유지, 습도 유지나 조용한 분위기를 위해서 침대 난간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기계 질환은 꽤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기관지 확장증과 폐농양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겠는데, 우선 기관지 확장증은 왜 이렇게 되냐면 기관지 벽에 항용성 감염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만성적으로 확정돼서 탄력성이 없어지고 근육 구조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호발 인자를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폐렴에 여러 번 걸렸던 사람들한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단은 증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원인 불명입니다. 원인 불명이고, 그리고 기관지 폐쇄와 폐의 감염 등 폐렴이나 폐결핵, 폐농양, 그리고 어렸을 때 호흡기 감염, 홍역을 앓았다든지 백일해 같은 경우에 그런 환자들한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객단 배출 장애라든지 기관지 천식이나 폐기 중에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 인해서 기관지 확장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을 보면은 보통 3대 증상이 있습니다. 3대 증상은 심한 발작성 역행성 기침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와 밤에 잘 때 할 때 특히 발작적으로 기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나 밤에 자려고 할 때 특히 심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객담을 나오는데 객담이 삼층형 객담으로 해서 다른 색깔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상지두라고 해가지고 곤봉 모양의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손가락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손톱이 약간 숟가락 모양으로 그렇게 생긴 것을 고상지두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피로감이라든지 체중 감소와 식욕부진, 전신 쇠약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은 엑스레이라든지 기관지경 검사가 있는데 기관지경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적어도 4시간 정도 검사 전에 금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을 뒤로 젖혀서 기관지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검사하는 동안에 대상자한테 코로 숨을 쉬게 하고요. 긴장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관지경 검사 직후에는 구토, 구역반사가 돌아오기 전까지 금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생검을 위한 표본을 떼어놨다면 검사 후에 객담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 후에 일반적인 간호는 호흡곤란이 있는지, 대상자 어린이들이 호흡곤란이 있는지 또는 객단 배출이 용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과 목에 피하 기종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인후통 발생 시 찬물 주머니라든지 주머니를 칼날처럼 대주고 따뜻한 식염수로 양치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의 기관지 확장증의 치료 및 간호를 보면 수술요법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라든지 최배액이나 최배액과 물리요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배액이나 물리요법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영양 섭취를 잘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최배액과 물리요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배액이 뭐냐면 손상받은 폐 부위로부터 분비물이 흘러나오도록 중력을 이용하여 자세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의 아래쪽에 있다면 아래쪽에서는 위로 올라오기 힘드니까 약간 우리 몸의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입해.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물리요법은 가슴이나 등을 두드려서 진동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입배액과 물리요법은 식후에는 즉시 하지 말고 식후 2시간 이후나 또는 식전에 해서 분비물을 묽게 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진동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체위배액과 물리요법은 식사 후 즉시 하지 말고 식후 2시간 이후 또는 식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비물을 물고야 하므로 가습기를 이용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체위배액과 물리요법이고, 그 다음에 폐농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폐농양은 보통 체위가 농용 환자는 체위는 감염된 부위 쪽으로 눕게 해주는 게 좋고요. 증상을 보면은 보통 오한이나 밤에 다량의 발한이나 객단 배출 또는 객혈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상지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료 및 간호를 보면은 약물이라든지 약물 사용해야 되고, 페니실린, 그 다음에 이것도 농양이 되기 때문에 체위배액과 물리요법 또는 수술요법, 구강간호를 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농용 환자의 체위는 감염된 부위 쪽으로 눕혀주는 것이 다른 쪽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된 부위 쪽으로 눕혀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체위배액과 물리요법 설명했는데 다시 또 나왔네요. 체위배액은 손상받은 폐 부위로 분비물이 흘러나오도록 중력을 이용한 자세를 취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요법도 이걸과 같이 체위배액하고 진동요법으로 두드려서 가래가 농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말고 식후 2시간이나 식전에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분비물을 묽게 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폐농약이랑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뭘 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객혈이라고 나왔네요. 우리 아까 토혈과 객혈하고 같이 분리해서 하도록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객혈이라는 것은 구토와 함께 나온다. 객혈은 구토와 함께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객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침을 하면서 객혈이 되고요. 혈액에 거품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 내용물이 섞여 있다. 위 내용물에 섞여 있는 것은 보통 토혈입니다. 토혈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홍색이고 거품이 섞여 있다. 네, 객혈은 선홍색이고 거품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물이 섞여 있는 것은 토혈이고요. 암적색이고 위 내용물이 있어요. 이것도 암적색은 보통 토혈입니다. 선홍색이고 혈액은 산성이다. 이것도 보통 토혈이고요. 객혈은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기관지경 검사 후에 가장 중요한 간호는, 아까 보면은 기관지경 검사 후에는 금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검사 직후에는 국의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 MPO,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관지경 검사 후에 우리가 간호해야 되는 것은 호흡곤란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 그 다음에 객단이 많은 폐농양 환자의 객단 배출을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식사 직후에 등을 두드린다. 아까 우리가 체위배액은 보통 언제?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식후 2시간이나 식전에 하는 것이 효과가 좋고요. 손을 컵처럼 쥐고 등을 두드린다. 맞습니다. 예, 통증이 느껴질 때 하면 안 되겠죠. 예, 이거 하면 큰일이죠. 네, 통증을 느껴질 때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통증이 털썩거리는 게 아니라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떨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는 이용한다고 했어요. 습도 유지를 높여서 객담이 묽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네, 오늘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